대통령이 무어요? 네, 미 역사상 가장 미남인 대통령이었습니다. 젊고. 동시에 가장 무능력한 人が 대통령. 随分と増えたみ 사실 た 이제 いね 무능한 대통령으로 좀 많이 찍혀버린 나왔다는 그런 것이라. 부분이 있는데 그 중 하나가 이제 지금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저기 보이는 되게 체구가 키가 좀 작습니다. 굉장히 강단 있게 생겼. 네, 더글라스 인물인데 원래 검사 출신이에요. 일리노이주의 상원 의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대륙 횡단 철도가 자기 주를 통과하기를 원했던 거죠. 당연하죠. 근데 저거를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까 네브래스카 지역이에요. 저걸 통과해야 지니? 인디언들이 너 살고 있는 황무지를 통과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뭔가 꼼수를 내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은 철도가 저기로 지나가는 거에 대해서 남부원들을 달래줄까? 그러면서 저 주를 연방으로 편입시킬 수 있을까? 캔자스와 네브래스카 주는 지역 주민들의 투표에 의해서 지니? 주의 운명을 私たちにも 결정짓게 少し 하자. 分けて 그게 くれる 엄청난 파장을 이제 配る 불러일으킨 のを手 거죠. 伝うわ 근데 지금 이 과정이 사실은 정당한 수순이라면 문제가 없는데 뭔가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네,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피어스가 다시 한번 등장하는데요. 시간을 조금 앞으로 돌려야 됩니다. 사실 피어스가 대통령에 당선이 됐지만 다크호스로 당선됐잖아요. 그러니까 당내 입지가 굉장히 약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피어스는 어떤 국가적 대의의 실현이 아닌 민주당 자체의 우위 유지, 그다음에 당내에서의 자기 입지 강화 이거에만 신경을 쓴 거예요, 이 사람이. 이때 생긴 사건이 뭐냐면 게즈던 메이브 사건입니다. 이게 뭐냐면 당시 남부 출신의 전쟁 장관이 있었어요. 제퍼슨 데이비스라고. 근데 이 사람이 이 대륙 횡단 철도 노선이 남부로 あ 지나갈 のさ 것을 物 희망을 資 했어요. まだある 그래서 피어스한테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로비했어요. 멕시코하고 뉴멕시코 준주 사이의 경계선이 食料 애매한 も 데가 その他の 있거든요. 物資も 여기를 全てが足りて 우리가 いない 미국이 병합을 해야 된다. ま 이렇게 だで 주장을 きた 했어요. ばかりの拠点で 그럼 당연히 準 멕시코는 備が 뭐라고 できていない 했습니까? ところも 강하게 多いの 반발하겠죠. だけれど 근데 이 당시 근데 뭐 남부 철도에서 그놈한테 사장 맡기는 이름이 거 뭐냐면 제임스 게스던인데修正工業 이 사람이 시스템을 방금 使えないかな? 말했던 이 전쟁 장관 修正 제퍼스 工業システムで 데이비스의 作れるものには 그래서 限りがある 제퍼스 데이비스한테 急 로비를 いで 합니다. 生産ラインを整備した 로비를 としても 하니까 이 今 제피스 必要なものを 데이비스가 全て準備する 오케이 のは 하고 難しいわ 피어스를 설득해요. 어떻게 설득을 하냐? 피어스가 이 제임스 게스던 이 철도회사 사장을 困ったな 멕시코주 미국 대사로 임명을 해요. そういえばさ 네. 母ちゃ 그래서 ん 이 どこ行ったんだろう 게스던이 대사로 가서 가자. 멕시코 정부하고 협상을 あ 해서 な 이 たたちと一緒だと 애매모호한 思っていました 지역을 ラン 사들입니다. ドブレーカーの拠点の方に行ったと聞いていたけれ 예. ど 돈 주고 산 땅들이네. もしかして 다른 나라의 마다 땅을戻ってきていないの 매입하기 です 위해서 か? 이게 의회의 승인이 필요해요. 아하. 의회의 승인이 필요한데 그래서 연방 상원에 제출했어요. 그런데 당연히 북부 출신 의원들은 探し 뭐예요? に行かないと 당연히 반대하겠죠. 그 당시 표현이 뭐냐면 이건 친노예 세력에게 주는 증정품이다. 이렇게까지 들고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사서 거기에 주가 생기고 하면은 이건 무조건 남부 노예가 되니까. 예, 그래서 이게 상원에서 부결이 됩니다. 끝내 부결이 돼요. 근데 스티븐 더글라스가 게스던 메이블 통과시키려면 우리 북부 철도업자들을 도와줘야 된다라고 협상안을 피어스 대통령한테 제시해요. 그러니까 이게 밀실점치를 해버린 거예요. 그래서 피어스가 이제 몇몇 측근들하고 스티브 더글라스하고 모여가지고 얘기를 하는데 이런 합의를 합니다. 대통령이 캔자스 네브라스카법을 찬성을 하면 더글라스는 대통령이 원하는 게스던 메이블 해결해 준다. 그러니까 남부 매입을 하면 남부 사람들 입장에서는 노예 찬성도가 더 생기는 거니까 요거를 매입을 하고 대신 철도는 윌라인으로 까라라고 이 은밀한 담판을 지었다. 그러니까 항상 이 더글라스가 지적했던 게 뭐냐 노예제도에 반대하는 북부 출신 의원들에게도 노예주가 자유주보다 적다는 것을 항상 이게 근거가 없었잖아요. 적잖아요. 그러니까 무슨 일이 되냐 나중에 캔자스하고 네브라스카 두 개 주가 모두 자유주가 되면 남부는 연방을 탈퇴할 가능성이 있고 그렇게 되면 나라가 두 개로 나눠지니까 우리는 그걸 막기 위해서는 이렇게 해야 된다. 균형을 어느 정도 네. 맞춰줘야 된다. 맞아. 그래서 더글라스는 캔자스 네브라스카 투표를 강행해버린 거죠. 그래서 결국 통과되고 이러면서 게스던 메이블 중요한 거는 주민이 결정하는 주민들이 뭐 환영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이 환영한다고요? 이게 캔자스나 멕시코에는 그냥 치만 하더라도 미국 주민들이 그러니까 다른 주에서 와서 투표를 해요. 다른 주에서? 그러니까 투표에 맡긴다고 하니까 서로 자기네들 세를 불리기 위해서 막 일로 와 일로 와 급히 이주시키는 거예요? 주소 옮겨 빨리 그래서 그러니까 캔자스나 네브래스카는 그 당시에 미국 정착민이 거의 없었어요. 왜냐하면은 그도 그럴 것이 뭐 캘리포니아처럼 금이 나오는 지역도 아니고
굳이 여기까지 가서 뭐 농사 짓고 이럴 땅이 아닌 거예요. 여기는 인디안만 있었죠. 네브라스카는 완전히 인디언만 있는 땅이고. 그래서 이 법이 통과돼서 주민들한테 이제 준주로 격상시켜서 뭔가 투표로 붙인다라고 했을 때 네브라스카는 큰 문제가 안 돼요. 어쨌든 뭐 그때 이동해서 이제 사람들이 이제 하면 되니까. 근데 캔자스가 문제가 됐던 건 뭐냐면 캔자스는 바로 미주리 옆에 있어요. また受け入れたのか 미주리는 노예주잖아. 노예주죠. 그럼 바로 요 미주리에 강요해라. 있는 사람들이 이동해서 これ以上は無理だ 투표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저 지역은 노예주로 갈 수 負傷し 있는 た人たち 가능성이 の 높아 話が 보이는 聞こえ 지역이 なかっ 돼버린 たの 거죠. か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안에 아, 나 불만이助けを 있었던 待っている人が 자유주 外に 세력들, いるんだぞ 한국인들은 中枢エ 어떻게든 リアま 저걸 での距離があ 분노할 る 수밖에 없고 저걸 ランドブレーカーだって 막으려고 まだいるの 가야 に 돼서 캔자스로 또 이제 자유인들이 또 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원래 캔자스 인구가 한 1,500명 정도밖에 안 됐는데 1,500명이요? 네. 自分たちがここに来た 투표를 時 할 のことを 때쯤이면 6,000명이 思 투표를 い出 하게 してみろ 돼요. マークたちが 외부에서 助けてくれな 엄청나게 かったら 와서 투표를 한 거죠. 誰も逃げ出せなどしなかった 투표 과정 중에도 약간 부정적인 부분도 있었고 서로 간에 다 마음에 안 드는 결과가 그 나타나는데 기회. 사실은 아무 문제가 안 실한 생기려면 가오스를 자유주가 되면 아무 때 문제 안 이유노가. 생기잖아. 노예주가 돼버립니다. 아이고야. 그러니까 노예주를 그 반대하는 가오게 사람이 되키르노가? 이제 토피카라는 곳에 지금도 이제 거기에 주정부가 있는 곳이거든요. 가자. 토피카에 가서 わしの物資を 자유주 全部持っ 정부를 てきてくれ 수립해버리고 그 다음에 스카이 원래 이제 모노가 노예주를 아를 하려고 했던 かもしれない 사람 레컴턴이라는 데서 또何も 정부를 ないよりはマシ 만드니까 だ 이 안에서 주에 충돌이 일어나게 됐고 1,500명을 사는데 그러니까 더구나 그 사람들이 스티븐 더글라스한테 더 俺のも使っていい 이 사람이 이 일리노이하고 미시간에 엄청난 땅 투기를 どれだけ持ってたんだよ 그러니까 자기 땅으로 철도가 지나가면 떼돈을 벌거든요. 그러니까 재개발될 거 알고서는 땅 文 사는 明 거하고 地帯 똑같은 協定で 거잖아요. は 그러니까 이게 被災 왜 した 이 人々の 더글라스가 支援を積 엄청나게 極的に行 욕을 うように 먹느냐. 定められています 솔직히 말해서 이 사람은 대의명분 하나도 我々も 없어요. そ 개인의 の役 철저한 目を果た 욕망에 しましょ 따라서 う 그것 때문에 링컨이 대통령 된 거 아니죠? 결과적으로 보면 뒤에서 얘기하겠지만 中枢基地の従業員寮 재밌어지는데 어쨌든 物資管理を 더글라스 担 하는 当してい 사람이 た 아 이거 ロマ 선을 ンと 이렇게 いう人がい 그어야겠는데 ます 철도를 내놔야겠는데 精肉工場で働いていた時何度か荷物を運んだこ 주로 とがある 만들기가 좀 애매한데 야 그럼 주로 승격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와시노ことを 라고 覚えてい 하는 る 와중에 남쪽에서 야, 周辺に 미쳤냐? ランドブレーカ 왜 ーがいる 그쪽에다 状況で 라고 申し訳ないが 그러면은 ロマンと連絡を取って 저거 니네 必要な物資を 그리고 한 運んで 가지 きてもらえないだろうか 니네들 요땅 従業 노예 員 제도가 寮 될지 자유 제도가 될지 주민들한테 투표하라고 할게. 요시, 그럼 미주의 막아주세요. 옆에 있는 땅은 뭐가 되겠니? 노예주가 되겠구나. 라고 해서 오케이 합의 봐. 라고 해서 합의를 봤더니 국민들이 이것들이 지금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상징인 미국에서 뭐하고 있는 거야? 라고 해서 분노를 하는 야합이 바로 이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인 그렇죠. 거예요. 네. 그거를 이제 했던 게 네. 그 술 잘 먹는 대통령. 게다가 피어스 대통령이 아까 그 도망 노예법을 네. 정말 강하게 힘으로 물어붙인 사람이거든요. 도망 힘을 동원해가지고 군대를 보내면서까지. 그래서 너희 감히 주가 이렇게 다 덤벼? 한번 당해봐 막 이런 식으로 했던 사람이다 맞아요. 보니까 더욱더 반발이 그러니까 심해졌겠죠. 왜 남부를 대표하냐 이런 반발이 나올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뭐냐면 이거예요. 국가적 대의를 실현해야 할 때 굉장히 중요한 시기에 대통령이 이 사람이 됐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부적합한 사람이 굉장히 중요한 자리에 앉아버린 거죠. 이 시기가. 근데 시대를 역행했네.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 다음 뷰캐넌 때문에 굉장히 많이 좀 가려져요. 어쨌든 캔자스로 돌아가보겠습니다. 제가 또 캔자스 출신은 아니지만 거기서 태어났어요? 태어난 거 아니고 거기 나름 제가 살았던 곳은 이제 캔자스 로렌스인데 오늘의 핵심 지역이 캔자스 로렌스입니다. 거기서 캔자스가 피를 흘렸거든요. 왜요? 블리딩 캔자스. 피 흘리는 캔자스. 이게 그 사건입니다. 저게 캔자스 네브라스카 법이 불고 온 후폭풍이죠. 아까 이제 별도의 주정부를 서로 세웠잖아요. 네. 그러면서 양측이 충돌을 하게 되는데 그 충돌했던 지점이 바로 제가 살았던 로렌스입니다. 그래서 이제 로렌스에는 주로 이제 노예 반대파들이 자유주의 지지파들이 여기에 이제 요새 같은 거를 만들어 놓고 활동을 하고 있었는데 여기에 이제 노예주의를 지지하는 보안관이 어떤 무력 집단들을 밀리샤를 민병대들이 이끌고 와서 이제 과잉 진압을 하면서 이제 피를 이제 처음에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연방에서 인정하기로는 지금 노예주인데 네네. 그거에 반대하는 자유진영에서 정부를 따로 세웠고 여기에 요새를 세웠는데 이걸 강경 진압을 했어요. 유혈 진압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여기가 로렌스인데 사실 이제 로렌스는 재밌는 지역이 지금 이제 캔자스 같은 경우는 빨간색이거든요. 빨간색이 뭐예요? 그 공화당의 상징색이 지지하는, 빨간색이고요. 지역입니다. 민주당이 근데 파란색. 그 안에서 캔자스 안에서는 이 토피카와 함께 유일하게 파란색을 모습을 띠고 있는 게 로렌스입니다. 물론 대학 도시 부분에 있어서 좀 진보적인 측면도 있지만 사실 여기에 대한 전통도 남아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유주의를 지지한 세력으로서 노예주의를 지지한 세력과 싸웠다 여기서. 그래서 로렌스에서 가장 유명한 펍 술집이 이름이 프리스테이트 브루입니다. 프리스테이트에 대한 자부심이 엄청난 지역이에요, 이 지역. 아무튼 근데 여기서 결국 유혈지압을 하는 과정에서 이제 벌어지잖아요. 미니 남북 전쟁이 일어났네요. 그게 정확한 핵심입니다. 여기서 미니 남북 전쟁이 일어났어요. 더 커지기 전에 이 작은 곳에서 벌써 무력 충돌이 일어났던 거죠. 그래서 여기에 이제 누가 나타나냐면 존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나타나는데 나중에 좀 설명이 나오겠지만 이 사람이 자기 지지자들을 이끌고 로렌스로 들어와서 또 노예주를 지지하는 사람들을 또 싸워요. 굉장한 과격파. 네, 이때 이제 56년부터 이제 무력 충돌이 점점 이게 뭔가 강경해지면서 결국 양측이 200명 정도가 여기서 사망을 하게 됩니다. 예, 이걸 우리가 이제 유혈의 캔자스라고 부르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결국 몇 년을 더 끌다가 뭐 1858년에는 연방 정부가 이걸 개입을 해서 뭐 재투표를 했는데 그게 또 잘 안 되고 결국 하다가 나중에 이제 1861년에 캔자스가 자유주가 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캔자스 입장에서는 자유주가 되기까지 어마어마한 그 우여곡절이 있었고 그 우여곡절의 핵심에는 노예 지지자들과 노예 반대자들의 실질적인 그 피 흘리는 다툼이 있었다라는 거죠. 그럼 빨간색이었던 지역이 로렌스 하나로 파란 지역이 됐으니 로렌스 사람들이 그 갖는 자부심이 이해가 가네요. 엄청나게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유혈 사태는 말씀하신 대로 남북 전쟁을 어떻게 보면 이제 물리적 충돌의 궤도로 이끌어버린 하나의 큰 사건이 된 거죠. 원장님, 저희 ロマンさん 굉장히 メモと 어려워서 サンプルを持ってき 그러는데요. たわ 이것도 개념 정리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정치에서 파란색이 민주당, おお 빨간색이 助かるよ 공화당. 네. ちょうど始めようと思ってたところ 가장 だ 편하게 이해하려면 자, 어떤 걸 이해하면 돼요?遠慮するな. 지난번에 얘기하셨을 때 そんな遠いと見えないだろ 네. 野生の植物は栽培したものより小さくなる傾向にあるが 아무래도 もちろ 약간 ん食べられる 중앙정권적이고 茎の形を 공화당은 よく見る 좀 んだ 내부에서의 ここに細い 상공진영이라는 線 좀 が 더 あるな 강하고 그다음 이제 상공지능? 그렇죠. 잘 사는 세상. 이게 상공업, 근데 これ 개혁 を植えるのか 이런 쪽으로 하는 게 이제 야, 공화당 쪽이 シトロームの汁を薬草と混ぜて傷口の洗浄に使うこれは昔宴会の医者たちが見つけた方法だ 기본적으로 注意点として 주의 葉の裏にトゲがあるも 뭔가 のは別 자유롭게 の種類で 중앙정부의 毒がある 어떤 간섭이나 이런 食べると 거보다는 呼吸困難に 각주가 陥る 자유롭게 그래서 그 誤っ 자유를 て 통해서 採取した場合 개인들의 は 이익을 必ず捨てるように 요게 이제 공화당과 민주당의 처음에 시작됐을 때의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아까 ロマンさんの 제퍼슨주의를 経 계속 歴につ 민주당이 いては 많이 知って 계속 いたけれど 제퍼슨이 これ 민주당, ほどとは知りませんで 해밀턴이 した 그렇죠. 공화당. 네, 공화당 전에 뭐 다른 당이 있긴 했지만 그렇죠. 예. 그러니까 민주당은 하지메 이미 시작이 대학 됐어요. ロマンは要塞近くの中継所で働いていたよ自分で作った穀物パンをタイに 그것이 配って 이제 い 나중에 た 가면 또 노예제와도 관련이 아니, 뭐 되고 kit도 하면서 남부를 現地で調達した材料で作ったものだったんだろうな 북쪽에도 민주당이 기스케바. 있지만 사실 북쪽 아래가라 민주당은 또 뭐 남쪽만큼 남는 그렇게 탓단다. 노예제에 목을 매는 민주당은 소스사. 아니었어요. 이 영호 남부에서 예치노 이마의 이거를状況では 했던 부분의 全員の身 핵심적인 分確 고리가 認を 사실 慎重に行 노예제가 わなくて 아니에요. はなりません 핵심적인 時間も 고리는 かかってしまい 주의 ます 권한을 もし 보장해달라는 ロマンさんがあなたの身元を保証してくれるなら 내가 重 노예는 症者を 없지만 優先して 주의 基地へ 권한이 送ることができるかもしれませ 중요하다라고 ん 생각하는 사람은 민주당하고 気持ちはありがたいよ 그러니까 이게 남쪽하고 북쪽하고 민주당이 ようやく 있는데 希 이 望が見え始 사람들이 めたところだ 이제 본격적으로 こ 갈라지기 こを 시작하는 離 게 れるわけには 남쪽에서 いかない 면화가 나오고 物資の輸 노예제가 送についての 중요해지고 問 하게 題はま 되니까 だあるんだ 북쪽에 있는 ロマンがいれば 민주당원들하고 なん 약간 とかやっ 생각이 ていけるだ 바뀌는 ろう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까 이 기자님이 말씀하셨지만 민주당 내에서 유로샤노 후보들이 희망 여럿이 섹터 막 나오게 되는 거예요. 미나데 서로 놀이코이테 이해관계가 이코도 바뀌니까 기본적인 철학은 같지만 근데 공화당은 그런 차이가 좀 덜해요. 1850년대 초에 가서 거의 휘그당이라고 하는 당이 질이 멸렬을 하는데 오히려 이 네브래스카 법이 拠点の発展に 생기면서 力を入れてい 안 きます 되겠다. 우리가 더 マーク 결집할 から 필요가 託され 있다. たバトン 위기 は 의식을 가지면서 공화당으로 これからも受け継がれるはずだ 그래서 그때 공화당이 처음 わしも 나옵니다. 頑張らなく 공화당은 てはな 1854년에 こ 창당이 そこそ 되는데 話してるね 민주당보다는 역사가 좀 今 떨어져요. みんなで栄養満点のおか 지금의 ゆと 성향을 놓고 包帯 이제 を作ろうとしてるとこ 민주당과 だから 공화당이 さ 완전히 정반대입니다. 一緒にやろうよ 사실은 이 정반대가 된 게 얼마 안 돼요. 한 60년밖에 안 됐어요. 分かった今行くわ 루즈벨트 때 조금 시작이 됐고 확실히 시작된 건 존슨 존슨 때. 때입니다. 예. 그러니까 존슨 대통령이 워낙이 인권법이라든가 이런 부분에서 외적으로는 조금 이 베트남 문제에 개입하고 하면서 오히려 좀 비판을 받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존슨 대통령이 가장
진보적인 정책들을 많이 했어요. 네, 굉장히 많은 좋은 정책들을 네. 내놨더라고요. 그러니까 흑백 차별법이라든가 이런 거 없애고 하는데 굉장히 많이 했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남부 쪽에서 표를 잃게 되죠. 오히려 본인도 텍사스 출신인데 네, 존슨이. 그렇게 하면서 완전히 민주당 공화당 바뀌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기에 민주당 공화당을 이해하려면 지금의 민주당 공화당을 거꾸로 생각하면 돼요. 네. 우리는 지금 노예 제도를 중심으로 생각하지 말고 네. 남부와 북부의 공화당과 민주당이 왜 탄생을 했느냐? 민주당은 야, 각 주가 자유롭게 결정해야지. 자유가 중요하지, 민주당. 아니지. 중앙 집권적으로 우리 전체가 하나가 돼야지. 여기 공화당. 그렇죠. 여기 이제 시작이에요. 네. 그럼 기본적으로 상공업이라는 게 발전하려고 그러면 사실은 각 주의 이익도 중요하지만 네. 국가가 하나의 국가 전체적으로 거기서 관세 정책, 공업 정책 이것들을 해나가는 것도 되게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상공업을 하는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공화당이 주장하는 게 자기들이 하는 데서 훨씬 더 유리한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근데 이제 남부 입장에서는 그렇지가 않고요. 그러니까 이제 이 민주당과 공화당이라는 게 지금과는 이제 정반대의 모습으로 탄생을 하게 되는 게 이제 54년 이후에 공화당이 나타나면서부터 이제 탄생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手が足りてなくてな 1856년에 민주당에서 この辺りは物騒だろソスは今の人数では難しい 이 無理は 부분을 で 이제 きないというんだが 피어스에 이어서 또 やっ 굉장히 ぱり 좀 心配なんだ 불황으로 이끌어가는 이제 이런 역할들을 좀 합니다. 그래서 確かに 민주당 ラウンドブレーカ 자체가 ーまだ結 상당히 構い 이제 るもんね 위기에 빠지는 이때인데 最近 그때 굉장히 중요한 足跡や 판결이 食べ残しの 나옵니다. 이게 骨を見つけて 1857년에 연방 それに匂い 대법원에서 も 드레드스코 판결이라고 하는 嫌な予 판결이 感がするん 나옵니다. だ 근데 이게 이제 아까도 얘기가 나왔지만 노예가 남쪽에서 북쪽으로 도망쳤을 때 어떻게 하느냐 이 문제와 관련이 완전히 똑같지는 않습니다. 똑같지는 않은데 이것과도 관련된 건데 미주리주의 노예였던 나니? 미주리주는 もう来たってのか 거기 노예였던 드레드스콧이라는 이 みんなを避 노예가 難させろ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군의관이 주인이 돼요. 원래 첫 번째 주인은 아니었는데 두 번째 주인이 군의관이 되는데 이 군의관이 자기 근무지를 따라서 돌아다니게 돼요. 자유주를 오래 돌아다니게 돼요. 자유를 오래 다니니까 자유주의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있는 판의 주인이 돌아가셨어요. 자유에서. 네. 근데 사모님은 아직 살아 계시고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재판을 건 거예요. 소송을 한 스콧이 거예요. 네. 굉장히 끼어있는 노예였네요. 그래가지고 자유주만 돌아다녔으니까 또 자유로운 흑인들을 본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이제 1심에서 자유인이 맞다 이렇게 판결이 나온 거예요. 우리 주에서 넌 자유인이 됐다. 지방법원에서. 네. 네, 그랬더니 항소를 한 겁니다. 누가요? 이쪽에서요. 넌 자유민 아니다라고 一度 하고 追い払ってやったのに 와이프의 네. 동생인가가 違う手でまた襲ってくるなんてな 원래 주는 미주리니까 네. 미주리 쪽 이 주인 올해가 입장에서는 하나 시카게테 아니다. 이건 원래 우리 주의 この 노예였다. ままじゃ死ぬのを待つのと一緒だろ 판결이 하나 나잖아요. 그럼 그 판례 때문에 그렇죠. 그 이후에 모든 문제를 흔들게 됩니다. 그렇죠. そんな 이건 こと 드레드스콧만의 문제가 아니고 俺は元兵士 남부에 だ 있는 노예주의 退役したって 노장주들 あん 전체가 な 좀 ちんけな奴らにやられるなんて 그래서 이제黙ってられるか 대법원 올라갔는데 落ち着くんだ 그때 ダニエル 대통령이 민주당 分かってる 부캐넌이에요. お前がどれだけの 그 仕事を 다음에 やってくれているか 대법원장도 민주당. 分かってるよ 남부잖아. 分かってるからこ 그 そ 어떻게 판결이 나겠어요? お前一人に背負わせたくない 근데 굉장히 논쟁적인 두 부분이 여기서 나옵니다. 하나는 아무리 그렇게 와갔다. 주인이 바뀌어서 돌아다녔어도 넌 で 남부 も 출신이니까 この 너는 ままには 노예야. できないもんね 이거는 자유인이 아니야. 이게 하나 この 나오는 前 게 使っ 있지만 た 더 重機刀 중요한 は 거는 당신은 미국 시민이 固定して使う 아닙니다. 設備だろ 카레볼이 처음부터. ランドブレーカーもバカだ 저는 원래 소송할 자격이 미국 없다. 사람이 対策 아닙니다. をしてきている 외부에서 온 사람 아니에요. 왜 이런 소송을 하십니까, 당신이? 노예가 할 수 없는 것 중에 하나가 소송을 할 수 없는 그래서 거. 아예 시작을 꺾어버렸어요. 네. 教育技術もあるし 근데 이렇게 敵がいる 얘기하는 方 거는 に設置 정말 すればいいってわけだね 공화당한테는 기본 쏘네. 철학을 흔들어 놓는 거예요, 이거. 教育設備には基本的なセンサー装置とデータリンクがあるから範囲内のリアルタイム情報を統合すれば警告を出せるようになるはず 이거 바꾸지 않으면 ここ 우리 に警備 미국의 端末を設置しま 정신이 しょ 다 う 날아간다. 範囲内の怪しい動きも検知できるから 공화정의 정신. 防衛の準備にも役 우리 立つはずです 민주주의대로 하면 다 날아가. あの設備なら 공화당이 뭉치는 攻 게 撃支援の他に 네. 人手がなくて対処しきれない 항상 敵 그런 の 게 進 있는 行 것 ルートの 같아요. 防御も 정치에서 任せられる 보면 위기라는 게 엄청난 기회를 만들어. なんか 엄청난 요사 기회가 있을 때는 소잖아요. 사람이 굉장히 루스해지죠. 그러면서
그거를 위기로 만드는 부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 현상이 딱 이 시기에 민주당과 공화당의 모습을 그대로 보여주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이 시점에서 뜨는 게 바로 링컨입니다. 그 링컨도 사실은 처음에는 아까 우리 나왔던 시카고에서 더글러스한테 계속 져요. 근데 그 지는 게 오히려 기회로 작동을 합니다. 그리고 이 시대에 이런 어떤 조류들을 너무나 잘 탄 거예요. 그러면서 이 중간 선거에서 북부 사람들의 표심이 58년에 중간 선거에서 집결이 되고 이게 60년으로 가는데 또 하나 저희가 뒤에서 얘기를 하겠지만 또 하나 중요한 게 역시 60년에도 민주당은 여러 사람이 나옵니다. 공화당은 뭉치고 네. 민주당은 흩어지고. 네. 와, 이게 이래서 역전다방에서 전쟁과 역사를 배워야 되는 게 정말 맨날 헷갈렸던 게 사실은 뭐 똑똑하신 분들은 너무너무 쉽게 아시겠지만 가만있어 봐. 누구 대통령이 무슨 당이지? 이런 생각 많이 하거든요. 근데 이런 흐름만 딱 알면 링컨이 당연히 공화당일 수밖에 없는 느낌이잖아요. 민주당이 될 수가 없잖아요, 링컨은. 그러니까 제가 처음에 그 말씀했잖아요. 저희 남북전쟁 할 때 내가 30년 전에 배웠던 거를 대학원 때 공부한 걸 다시 시작해? 근데 제가 30년 전에 할 때 그때 제일 처음에 이해가 안 됐던 게 노예를 해방했는데 왜 공화당이지? 저는 그게 처음에 이해가 안 됐어요. 한국과 미국과의 관계나 이런 걸 보면 민주당이 하는 부분들이 조금 더 저희가 볼 때 약간 진보적인 색채가 있고 공화당은 굉장히 국가주의적 색채가 강하거든요. 내적인 부분들이. 근데 실제 이 시기에 보면은 오히려 링컨이 공화당 소속이에요. 거꾸로 돼 있거든요. 공화당이 완전 진보, 그리고 민주당이 보수 이런 느낌. 그러니까 저는 사실 저희가 이 남북 전쟁을 하는 의미 자체가 미국이라는 나라를 한번 제대로 들여다보자. 왜 이 시대에 이런 게 있었고 미국에서는 지금도 주의 권한을 강조하는 사람들과 전체를 강조하는 사람들이 나뉘어져 있는 부분들, 또 국제주의를 강조하는 쪽과 고립주의를 강조하는 쪽, 이런 모든 얘기들이 사실은 남북전쟁의 배경에서부터 남북전쟁까지의 부분으로 쫙 이어지면서 초기의 미국의 모습을 잘 보여준다라고 생각합니다. 현재 미국과 미국의 탄생 시기의 미국이 그대로 관통돼 있는, 지금도 이어지고 있는 그 상황이 너무나도 재미있게 좀 들리는데 왜 이 시기를 미국 사회에서 논쟁의 시대라고 하는지 좀 드레스 스코어에서 조금만 네. 생각이 스코어. 나가지고 깨어있는 노예. 판결에 대해서 이제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결국 이제 노예제도가 지금 뜨거운 감자로 계속 네. 되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를 어떻게든 좀 해결을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걸 해결을 못해서 결국에는 뭔가 무력 충돌까지 나타나게 된 상황인데 사실 드레드 스콧 판결이라는 것은 삼권 분립에서 더 이상 미국의 정치에서 이제 희망을 찾을 수 없게 된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입법부, 행정부, 사법부가 있잖아요. 근데 행정부는 지금 보다시피 대통령들이 무능하고 오히려 뭔가 더 불을 지피고 있는 이런 상황이 계속 이어지고 있고 입법부 같은 경우는 그때그때 뭔가 봉합을 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이게 완전히 봉합이 안 되고 해결이 안 된 상황에서 결국 이게 마지막으로 최후의 보루인 사법부로 간 거잖아요. 대법원이라는 거. 근데 대법원에서도 이게 해결이 안 된다? 그러면 더 이상 뭔가 기본적인 사건 분립 정치에서는 해결하기가 이제는 정말 어렵겠구나. 그러니까 이게 거의 막바지에 이제 다다른 사건이라고 좀 볼 수 있고요. 스카스는 어떻게 됐어요? 스콧이 11년 동안의 송사에서 이렇게 11년이 걸렸어요? 그럼요. 이게 결국에 연방대법원에서 기각돼갖고 새드 엔딩으로 끝나나 했더니 반전이 있었습니다. 결국에 해피엔딩이 됐어요. 왜? 한 번은 울음을 삼켜야 됐지만은 소유주였던 밀망인이 그 사이에 재혼을 합니다. 남편분께서 북부의 유명한 정치인이었어요. 그래갖고 그래 고생했는데 내가 데리고 있는 분 좀 양심상 그렇다 해서 원래 이쪽에 팔았던 그 주인한테로 돌려보냅니다. 근데 그 주인은 왜 해방론자가 돼 있었던 거죠. 이 상황을 보고서 이건 더 이상 이런 짓은 안 되겠다. 그리고 그동안 송사할 때도 많은 도움을 줬었는데 자기 소유로 다시 돌려받은 다음에 당신은 해방입니다. 그만 이제 자유인이 돼서 행복하게 사세요 라고 풀어줍니다. 하지만 그동안 워낙 고생을 했는지 자유인이 된 다음에 그 자유의 기쁨을 딱 1년만 맛보고 결국에는 사망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거 완전 영화 아니에요? 그래서 뭐 기구한 그 당시 자유민과 노예를 왔다 갔다 했더니 흑인들의 모습을 굉장히 잘 보여주는 사례로서 아직까지도 뭐 미국의 교과서에서 좀 많이 배우고 굉장히 중요한 인물입니다. 이런 뭐 민주당과 공화당, 뭐 노예 찬성과 이 노예 반대주의 대립 이런 것까지 다 이해가 가는데 이게 진짜 미국의 갈등으로 가려면
미국 전역으로 퍼져야 되잖아요. 그럼 시민들도 다 알아야 되고. 근데 저는 여지껏 시민들까지 퍼질 만한 이유를 찾지 못한 것 같거든요. 미국 땅덩이 워낙 높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테크놀로지의 발전을 주목해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사실 지금도 전 세계적으로 뭐 민주주의의 위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그걸 또 주동하고 있는 중요한 원인이 스마트폰, 인터넷 이런 새로운 테크놀로지를 통해서 사람들이 더 격렬하게 자기 의견을 주장하고 얘기하고 또 자기가 의견이 맞는 사람들끼리만 얘기하는 이런 세태가 요즘 발전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저희가 앞서서 노예제도가 만들어진 것도 국제적으로 연직물공업 기술이 발전하면서 그걸 가속화시킨 측면이 있다면 이런 정치 혼란을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만든 원인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난 또 다른 기술혁명, 교통과 통신혁명이 있습니다. 지금은 뭐 저희가 교통통신하면은 뭐 인터넷이나 뭐 비행기 뭐 아니면 우주로 날아가는 뭐 이 정도 돼야 되는 건가 얘기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 시대로서는 지금으로서는 굉장히 원시적으로 보이는 기술이어도 큰 역할을 했죠. 최첨단 기술이죠. 그렇죠. 저때 통신이 없었어요? 저 당시 통신이라고 하는 거는 뭐 카발마를 동원을 해서 인편으로 가든가 비둘기 날려가지고. 네, 비둘기를 날리든가 그 시대예요? 네, 아직도 그러던 시절이었는데 여기서 드디어 중요한 테크놀로지의 산물이 등장하죠. 앞서서 산업혁명 때 증기기관이 나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통수단이 발전했습니다. 바로 철도와 증기선이 등장했어요. 그렇죠. 예. 그래서 미국 전역이 그 큰 땅덩어리도 이제 철도망 그리고 강을 통한 증기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훨씬 빠르게 물자와 사람이 오고 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더더욱 빠른 속도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전보였습니다. 전보면은 지금은 사실 잘 모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우리 드라마에 가끔 나오잖아요. 아버지 위독, 급히 돌아오. 뭐 이런 거. 그렇죠. 이렇게 아주 이제 지금으로 말하면 SMS죠. 그냥 그 짧은 걸 옛날에 그거 하나 보내려면 글자 하나에 얼마씩 했었어요. 글자 한 글자다. 우체국 가서 요것 좀 보내주세요 하면은 거기서 띠띠띠띠띠띠 막 하는 이런 전신기를 통해서 보내갖고 그럼 거기서 그걸 딱 받아갖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아, 여기서 딱 받아서 여기서부터 우리 지역 사람한테 전달. 그러니까 80년대까지만 해도 전화가 많이 없어 시골에 많이 없었어요. 우체국 정보를 치면 그걸 정보를 해당 우체국에서 받아서 그거를 배달을 해줘요. 원래는 전보 시대네요, 그러면? 아니 저는 그거는 봤어요. 전보요? 네, 그러니까 70년대 때 뭐 있을 때 전보 기억나세요? 전보 같은 걸로 무슨 연락이 오는 경우가 있어요. 집안에서 이제 그게 있고 뭐가 있었냐면 결혼식 할 때 부인하는 거 요새 SNS에 막 계좌 이런 거 있잖아요. 전신은 네, 전신환으로 해서 보냅니다. 야, 그런 게 있었어요. 이게 보내면은 요거 증서 가지고 주면 요거 우체국 가서 우체국 돈이 줬어요. 근데 급한 소식을 지방하고 받을 때는 이제 우체국에서 하는 게 연락이 옵니다. 뭐가 왔다고. 뭐 가가지고 그걸 받아가지고 집에 보내요. 이 옛날 경험이 있으신 분들은 이게 딱 와닿으실 텐데 진짜 요즘처럼 통신이 편한 시절에는 도대체 무슨 옛날 얘기야 막 하실지 모르겠는데 과거에는 이 멀리 떨어진 지역을 사람이 직접 가가 뭔가가 직접 가서 메시지를 전달해야 되는데 이제는 새로운 수단 바로 전기줄을 통해서 우리의 메시지를 전달할 수 있게 된 거죠. 전기줄을 내면 말 그대로 빛의 속도로 이 정보가 전달이 돼서 저쪽에서 그야말로 즉시 캐치할 수가 있기 때문에 정말 말도 안 되게 정말 정보가 누릴 수 있게 된 거죠. 이 전신기가 1830년대 돼서 여러 발명가들에게 의해서 발명이 됩니다. 자,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세뮤얼 모스가 발명한 모스고 얘기하는 모스가 1837년에 간단한 원리의 전신기를 발명해서 드디어 보급이 시작이 된 거죠. 자, 모스보로 유명한 전신기가 드디어 등장을 합니다. 그러면 빛의 속도로 연결이 된다는 거잖아요. 그럼 이거가 미국에 큰 변화를 가지고 옵니까? これで一般的な攻撃なら自動で防御してくれるはず。念のた 세뮤얼 め 모스가 確認してみましょう。 1837년에 이 전신기를 발명하고서 그다음에 1844년에 미 연방의회에서 정보를 보내는 모습을 갖다가 직접 시연합니다. 그러니까 국회의원들이 딱 보고서 메시지가 잘 가네 하면서 그때서부터 이제 적극적으로 전신의 보급을 지원해 주게 되고요. 실제 이 과학기술이 발전이 되면 정치가 바뀝니다. 예전에 저희가 정치를 할 때는 피켓 들고 하다가 요새는 유튜브 만들고 SNS 보내고 하잖아요. 예전에 그거 어디 생각을 했어요. 그렇죠.
사람들 동원해가지고서는 하고 이렇게 뭐 돌리고 이런 걸로 했지만 이제는 이제 굉장히 선거에서 중요한 게 이제 그런 게 됐고 이 시기도 똑같습니다. 이 시기가 선거를 하면 도대체 워싱턴에 누가 나오는 거야 이것도 알 수가 없고요. 후보도 몰라요? 어떤 사람인지 제대로 모르죠. 그러니까 후보는 누가 나오는지 알지만 왜 나오지? 뿐만 아니라 지금 각 주가 다 선거를 대통령 선거 다 선거를 하잖아요. 저 주에서 무슨 결과가 나왔지 이것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제 언제 대통령을 뽑는다 그러면 각 주마다 자기들 사정에 따라서 아이고 그쯤에 한번 그냥 선거해가지고 보내면 되지. 이제 이런 식으로 선거를 진행을 했단 말이에요. 관심이 조금 머네요. 예, 아무래도 소식들이 늦게 오니까. 근데 이게 딱 이 모스 전신이라는 게 딱 나오고 나니까 전신 생기니까 옆에 주나 다른 주에서 뭐 선거를 하면 그게 바로 순간으로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민주당이래 막 이런 거. 그렇죠. 근데 이렇게 돼버리면 우리 쪽에서 선거를 할 때 저 주에서 이렇게 나왔으니까 우리는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실질적으로 정말 자기 의사를 제대로 표현할 수 없을 가능성도 있다. 해가지고 1844년에 시연을 했고 45년에 이제는 야 우리 뭔가 날짜를 하루 정하자. 아 동시에. 네. 그러니까 선거인단 뽑는 날을 우리 아예 지정을 해서 하루에 그냥 다 하자. 그래서 나온 결과들을 하루에 다 모으자. 이런 식으로 바뀌는 거죠. 그러니까 이 과학기술 발전이라는 거는 우리 생활뿐만 아니라 정치를 바꾸는 데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러네. 다른 주의 결과를 보고 행동을 하는 것은 분명히 뭔가 달라질 수 있으니까. 모스가 미국의 정치를 바꾼다. 네. 마을과 마을을 연결하고 사람을 연결하는 그 통신혁명이 또 바꾼 게 이제 여론입니다. 더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게 여론하면은 제일 먼저 생각나는 게 신문이잖아요. 언론. 새로운 소식이 빨리 등장을 하니까 이제 신문 판매가 늘게 되고 또 이제 그 신문을 값싸고 대량 또 기술이 또 등원이 되거든요. 그렇게 더 싸게 대량으로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신문이 이제 더 많이 전파가 되고 그럼 여론을 바꾸잖아요. 그래서 여기에는 이제 페니프레스라고 해가지고 이제 저가형 신문도 이때 한 푼 신문. 그렇죠. 딱 짧은 거에 딱 핵심적인 메시지만 딱 주면서 빠르게 많은 사람들한테 알려줄 수 있는. 예를 들자면 뭐 드레스코 판결 같은 경우도 왜 이렇게 전국적인 이슈가 됐냐라고 하면은 사실 이런 팬 신문이 프레스가 있었기 때문에 또 가능했던 거고 캘리포니아의 골드러시가 왜 이렇게 또 열풍이 일었냐면은 이런 또 전신 때문에 사람들한테 더 빠르게 알려지면서 또 열풍이 불었던 그런 부분도 있죠. 그전엔 뉴스라는 게 어느 지역 신문, 그 지역의 소식만을 전달해주는 역할밖에 못했다면은 지금 이제는 전신을 통해서 전 세계, 미국 전역, 전 세계의 소식을 다 받아다가 쫙 펼쳐주니까 아니 저기서 저런 일이 있었단 말이야 하면서 보다 많은 사람들이 거기에 함께 공감하고 분노를 표출하고 이게 가능해진 거죠. 너무 재밌는 게 그러니까 이래서 여론, 신문, 언론이라는 것이 발달을 했구나라는 게 이 정보를 빠르게 받아서 여기서 찍어가지고 사람들한테 보여주고 개인 집에는 없으니까 전신기를 가지고 있는 신문사가 빨리 찍어서 보여주기 시작한 게 언론인 거잖아요. 그럼 개인들은 이때 당시에도 전신기가 없었는데 최 박사님은 전신기가 있을 것 같은 느낌이야. 최 박사님 어떻게 했어요? 최 박사님 전신기 있어요? 네, 있긴 있습니다. 전신기가 있어요? 근데 예전에는 인터넷이 없었기 때문에 뭐 집에서 심심하면 라디오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라디오 방송. 근데 밤에 막 라디오 방송을 찍찍 돌리다 보면은 막 이상한 삐삐삐삐삐 막 이런 전문들 못 들어보셨습니까? 잡힐 때가 있죠. 옛날은 모르겠는데 저 이거 돌리는 걸로 할 때 그런 소리 들어본 적 있거든요. AM에서 많이. 이게 그냥 아무 데서나 들려요? AM에서 가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특공 소리장을 했잖아요. 그러면 저희는 이제 FM 무전기랑 AM 무전기가 있어요. AM 무전기가 이제 멀리 가거든요. 그럼 이제 그 들고 다니면서 산에 들어가서 그거를 이제 이거 치면서 전파를 하는 겁니다. 뭔지 모르는데 교신을 하는 거죠. 이상한 게 잡히는 겁니다. 그런 게 잡히는 거예요 지금. 모치 막 그러면서 네. 궁금하잖아요. 이게 무슨 뜻인지. 그래서 좀 약간 공부해보고 한 적이 있었습니다. 해석했을 때 뭐라고 나왔어요? 이런 걸 거예요. 북한군 탱크 세대 발견 뭐 이런 거. 그런 게 훈련 때 저희가 정보를 그걸 보내거든요. 국군이 보낸 거예요? 네, 그러니까 우리 서로 간의 훈련용으로. 제가 계속 이 전신기의 원리를 갖다가 좀 한번 자세히 설명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테크놀로지가 이렇게 발전하게 된 배경을 조금 이해하셔야 될 것 같은데 전기기관이나 이런 기계적인 기술 말고도 전기에 대한 기술이 발전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뭐 사람들이 전기와 자기의 찌릿찌릿하게 느껴지는 거나 아니면 뭐 자석 갖다 대면 그 자기가 있지 않습니까? 이런 거에 대해서 이해하기 시작하고 점점 이걸 갖고 뭘 할까라는 상상력이 계속 자극이 됐어요. 그래갖고 1825년에 전자석이 발명이 됐습니다. 코일을 감아놓고 거기다가 전류를 통과시키면 이게 자석이 되잖아요. 그리고 전류를 딱 끊으면은
자석이 없어졌네요. 그래서 이걸 이용을 해서 1835년에 릴레이라는 게 만들어집니다. 릴레이요? 계전기. 그러니까 이 자석의 원리를 이용해서 스위치를 넣었다 뺐다 하는 이 장치가 만들어져요. 제가 그걸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름도 들어본 적 없는 걸 가지고 있어? 아니 제가 계전기를 갖고 원래는 이걸 설명드리려고 큰 계전기가 집에 있을 줄 알았는데 집에 있을 줄 어딘지 안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가 조그만 계전기를 갖고 와봤습니다. 이게 워낙 작아서 잘 안 보이실 것 같아갖고 좀 잘 보이게 좀 깔아놓겠습니다. 계전기는 뭐야? 여기 보시면은 이 코일이 있죠. 여기다 전류를 통하면은 이게 자석이 됩니다. 그럼 이게 자석이 돼서 여기에 쫙쫙 붙습니다. 이걸 전류를 끊으면은 이게 다시 띡 떨어지고. 그래서 여기 전극을 붙였다 떼었다 붙였다 떼었다 하는 스위치 역할을 할 수 있는. 전자석 스위치. 네, 전자석 스위치죠. 이걸 제가 직접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어떻게 작동하는지. 여기 우리 많이 쓰는 9V 건전지를 많이 안 써요. 많이 안 씁니까? 볼트 건전지 진짜 오랜만에 많이. 옛날에 큰 후라시 그거 있다 넣을 때나 아니, 요즘 애들 장난감에 가고. 아 맞아 장난감에. 요즘 장난감은 다 1.5V. 그렇죠. 예, 주로. 예. 자, 요걸 갖다가 이제 연결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이걸 전극을 딱 대면 띡 붙어. 전극이 붙죠. 띡 붙었다가 떨어졌다가 띡 붙었다가 떨어지죠. 그럼 이걸 갖고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해볼 수 있을까요? 소리가 띵띵 나는데 이걸 갖고 만약에 신호음을 발생. 신호음 발생. 그렇지. 저 원리구나. 진짜. 이런 식으로 뭔가 이걸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붙였다 뗐다 하면은 이걸로 무슨 신호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영화 기생충에서 보면은 빛으로도 이렇게 하잖아요. 맞아요. 마지막에. 기생충에서 기생충에서. 그러니까 이런 장치들 우리가 자석 갖고 장난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스위치를 만들었는데 이거 붙였다 뗐다 보니까 소리가 나. 이거는 그냥 철이 붙어서 떨어지는 띵띵 소리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하여튼 이걸 갖다가 만들어야지. 전선을 길게 만들어갖고 줄을 엄청나게 길게 해도 되겠네? 그러면은 굉장히 멀리 있는 데까지 뭔가 신호를 전달할 수 있겠네? 라는 아이디어가 자연스럽게 떠오르는 겁니다. 그렇겠죠? 그러니까 1835년에 이런 릴레이, 계전기라는 물건이 나온 다음부터 이걸 갖고 우리 신호를 보내보자 라는 움직임이 전 세계적으로 나옵니다.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사실은 수많은 종류의 전신기를 만들어내요. 전 세계 동시다발적으로. 모스만 있는 게 아니고. 네, 모스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당시에 이를테면 뭐 러시아의 유명한 파벨 르보트비치 슐링이라는 분인데 뭐 그런 분도 굉장히 많이 하고 또 독일의 유명한 수학자 중에 가우스도 이런 전신기를 좀 만들고 천재는 하고요. 그냥 뭐든지 잘하는구나. 그런데 이분들은 결정적인 문제가 너무 복잡하게 만들었어요. 선도 여러 가닥 필요하고 그 신호를 갖다가 잘 보내려고 했는데 모스는 이것도 모스가 사실 다른 사람들의 아이디어 좀 도용한 측면이 있는데 간단하게 우리 선 많이 필요 없이 이렇게 그냥 선 한 가닥으로 해서 이렇게 딱딱딱 길게 뭐 짧게 길게 짧게 길고 짧은 신호만 섞으면은 뭔가 의미 있는 메시지를 보낼 수 있지 않을까 한 겁니다. 얘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신호의 패턴이 중요한 거네. 그렇죠. 패턴을 만들어야죠. 그래서 짧은 신호 이걸 낫이라고 하고요. 긴 신호 대쉬라고 하는 낫 대쉬를 섞어서 우리 알파벳을 대응시켜 보자라고 한 게 저 테이블에서 나오는 모스부호입니다. 이거를 이용을 해서 간단하지만 동작이 확실한 전신기를 1837년에 발명을 하고 1838년에 최초로 메시지를 보내보고 그걸 막 선전하다가 1844년에 정치가 드랍해서까지 실현을 해본 겁니다. 그러면 뭐 미국 북부건, 남부건, 서부건, 동부건 전선만 연결돼 있으면 다 그냥 빛의 속도로 연결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 잠재력을 갖다가 이제 캐치하게 된 거고요. 와 신기하다. 이런 식으로 요 릴레이만 있는 게 아니라 요 릴레이에 대해 소리만 들으면 잘 기억이 안 나잖아요. 여기다가 펜을 갑니다. 그래서 이 펜이 붙었다 떨어졌다 하는 동안 여기 감아놓은 종이 릴에다가 쓱 지나가면은 그래서 우리가 영화 보면 이렇게 릴 보는 낫 대쉬가 표시가 돼요. 또 실패할 잘못 이해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그러면은 그거까지 이제 적는 방식으로 이제 하게 되고요. 모스는 꿈에도 몰랐을 거야. 200년 후에 대한민국에서 최승병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만든 기계 가지고 있을 줄은. 지금 되게 뿌듯해하고 있어요. 이 원리를 이용해서 이제 이렇게 그럴듯한 키가 만들어집니다.
이거는 네. 영화에서 봤던 거 같아 이런 거. 네. 그러니까 이게 아까 그거랑 똑같은 원리인 거죠? 그렇죠. 이게 이런 식으로 막 치는 이걸 모스보 뽑기라고 하고요. 이건 뭐 또 전자시대니까 좀 이런 걸 연습할 수 있는 좀 디지털 장비를 제가 하나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구호를 치면은 이게 알파벳으로 나오는 겁니다. 이를테면 이게 모스보가 이렇게 A입니다. 모스보가 이렇게 A입니다. 깜짝 놀랐잖아. 죄송합니다. 신기한 건 저는 네, 리액션이 그다음에 찐이라. B. 네, 이게 B입니다. 그리고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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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심소영님은 역시 과거에 모습 배우 쳐보셨기 때문에 통신병이 주로 쳤는데 저도 시험을 계속 봅니다. 테스트를. 네. 유사시에 제가 쳐야 될 경우도 있으니까.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 모스보는 점 길이와 이 대쉬 길이는 비율이 1대 3입니다. 이 하는 게 3배 길이로 해야 되고요. A, B, C, D 부호와 부호 사이에는 대쉬만큼의 간격 띄우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좀 따닥따닥 이어지게 하다가 잠깐 쉬었다가 하면은 한 글자 넘어갔구나 이렇게 되는 거고, 그다음 단어와 단어 사이는 점점점점점 7개만큼의 간격을 띄웁니다. 그러니까 좀 길게 떠졌으면은 이거는 단어가 넘어간 거구나 이렇게 해서 보내는 겁니다. 네. 제가 이게 모스볼 갖다가 그래서 사실 대학생 때 그 당시 또 그래서 아마추어 무선이 유행했었으니까 햄이라고 하는 맞아. 공부하면서 모스볼 외웠었는데 이거 역전다방 갖고 나오려고 다시 다 꺼내 戦闘 세고 開始身の安全を第一に任せて見えたエリカ横断直断決意揺らす目標補足発射見えた私がいる次の近くに貴重な楽勝楽勝 네, 저걸 한번 이게 지분의 제가 잘状態を 풀릴지 確認してお 모르겠는데 くように 제가 잘 되는지 한번 해볼 테니까 이게 제대로 가는지 한번 봐주십시오. 그다음에 여기서 오. 잠깐만 뭐가 맞았어요. 네, 이런 식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이 사람 뭐야? 감각이 많이 녹슬었습니다. 이걸 갖다가 굉장히 천천히 쳤는데 굉장히 잘했는데. 이걸 엄청나게 빨리 치는 사람들은 엄청나게 그 1대 3만 지키면 되니까. 1대 3만 지키면 되고 이거의 리듬을 굉장히 잘 타야 되는데 이 리듬만 갖고 막 보내고 저는 이걸 막 머릿속으로 생각하면서 떠올리면서 치고 있지만은 거의 뭐 그냥 직독직해하듯이 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 이쯤에서 왕년에 우리 무전 쳐보신 심소영 실력도 한번 볼까요? 될까? 그래요? 네, 한번 심소영 심소영도 파이팅! 한번 보시죠. 뭘 저는 그냥 아까 그렇게 했으니까 캔자스 네브래스카 한번 해봐. 저 알파 너무 어렵습니다. 그냥 숫자로 하겠습니다. 네, 숫자로 우리 숫자? 네. 심소영은 네. 암호로 전문을 보내서 암호는 보통 숫자로 보내거든요. 그래서 숫자 치는데 익숙하다고 합니다. 뭐가 7 아닌가요? 잘못 나왔어요. 잘못 나왔어요. 한거였는데? 이게 나왔어요. 이제 나왔어요. 감각이 좀 다른 것 같아요. 따와 따를 갖다가 이제 네. 좀 붙여야 돼요. 네. 懐かしい感覚だ 네. 그다음에 이제 4 해보겠습니다. 네. 그다음에 2. 이. 그건 아닌 것 같아요. 2 안 나와요? 2는 따다따따따 되죠. 그죠? 하나 더 마지막에 하나 더. 아무것도 안 돼. 네, 그만하시죠 이제. 제가 여기서 그냥 올해 역전다방이 사랑을 찾아주는지는 모르겠지만 2006년도부터 7년도까지 우리 연대에서 가장 모스볼을 잘 쳤던 저희 통신병 혹시 천창희 병장이 이 역전다방을 보고 있다면 정말 보고 싶다. 창희야 꼭 방송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장이야, 너 부재시에 쓸다고
심소령이 열심히 연습했댔다. 이걸 제가 여쭤보고 싶은 게 이게 일종의 디지털이라고 봐도 되나요? 아, 이것도 디지털 신호로 우리가 그러니까 대응시킬 수가 1하고 있죠. 0 두 개로 표현되는 게 디지털이라고 한다면 이것도 낫과 대시로만 표시가 정확히 얘기하면은 이 쉬는 사이를 0이라고 보고 이 닷은 1 그리고 긴 대쉬는 111 이렇게 볼 수가 있죠. 그렇게 하면은 우리가 이것도 디지털 신호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이게 최근까지도 많이 쓰였던 이유가 신호가 간단하다 보니까 아주 작은 출력으로도 멀리까지 전송이 가능해요. 우리 음성 같은 경우는 전체 실어 보내야 되기 때문에 잡음에도 약하고 조금만 지직지직거리면 뭐야 안 들려 이렇게 되는데 이거는 점 아니면 찍이니까 듣기가 훨씬 쉽죠. 그래서 작은 출력으로도 장거리 보낼 수 있어서 뭐 군인들 휴대가 중요한 이런 무전기라든가 특히 바다에서 쓰는 최근까지는 이런 해양 선박에 많이 탑재를 했는데 요즘은 그것도 기술이 발전해서 안 쓰는 추세더라고요. 군대에서도 이제 거의 안 써요. 근데요, 지금 방금 전선이 연결만 돼 있으면 빛의 속도로 가는 거잖아요. 네, 그럼 전선이 연결을 다 돼 있어야지 모습으로 보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이때까지는 아직 무선 전신이 나오기 전이니까 유선 전신의 시대였죠. 그래서 유선 전신을 갖다가 이때서부터 1940년대부터 엄청나게 빨기 시작하는데 생각보다 빠르게 전신망이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갑니다. 이게 뭐와 함께 같이 가게 되냐면은 바로 철도와 같이 가게 됩니다. 철도에 전보가 필요하겠냐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주로 철도가 단선 철도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냥 이거 운행 계획을 잘못 짜면은 이 중간에서 충돌하게 됩니다. 역에서 몇 번 열차가 글로 가고 있으니까 저쪽 반대쪽에서 온 열차는 그 역에서 세우고 기다리고 있어. 이거 계속 주고받고 있어야죠. 그래서 기찻길을 따라서 전신줄 세우고 전신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서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할 미국의 새로운 리더. 링컨에 대한 알쓸신잡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미군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투표를 하면 항상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합니다. 근데 살아생전에는 남부에서든 북부에서든 노예 폐지론자든 공화당원이든 가리지 않고 사방팔방에서 엄청나게 얻어터진 그런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1860년 대선 열기가 엄청 뜨거웠다. 이제 남북으로 뭔가 노예제 문제 때문에 확연하게 이제 분열되어 있는 그런 시점에서 1860년 대선을 맞게 됩니다. 초유의 4명의 쟁쟁한 나름의 후보들이 나와서 선거를 하게 됐고 자, 여러분, 과연 북부의 싸움에서 링컨은 더글라스를 이길 수 있을까요? 드디어 또 해갖고 왔어 다 왔습니다. 1860년 드디어 대통령 선거인단 선거 결과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이런 정치 혼란을 어떻게 보면 더 심하게 만든 원인이 바로 이 시기에 일어난 또 다른 기술혁명, 교통과 통신혁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 전역이 그 큰 땅덩어리도 이제 철도망 그리고 강을 통한 증기선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훨씬 빠르게 물자와 사람이 오고 갈 수가 있었고 그리고 더더욱 빠른 속도로 소통할 수 있게 해준 것이 바로 전보였습니다. 전보? 띠띠띠띠띠띠 막 하는 이런 전신기를 통해서 보내갖고 그럼 거기서 그걸 딱 받아갖고 그 지역에 있는 사람에게 전달해주는 자, 그 가장 유명한 게 바로 세뮤얼 모스가 발명한 모스보 얘기하는 그 모스가 1837년에 아주 간단한 원리의 전신기를 발명해서 드디어 보급이 시작이 된 거죠. 1840년대부터 엄청나게 깔기 시작하는데 이때 생각보다 빠르게 전신망이 어마어마하게 뻗어나갑니다. 이게 뭐와 함께 같이 가게 되냐면은 바로 철도와 같이 가게 됩니다. 기찻길을 따라서 전신줄 세우고 전신을 놓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같이 서로 움직이게 되는 거죠.
질문이 하나 있는데 이게 길이의 한계가 얼마나 돼요? 예를 들어서 그 전신을 보내려면 중계기 없이 그냥 연결된다. 그 당시에는 초기에는 이게 이렇게 중계하는 기술이 굉장히 중요한데 오래 보내는 그걸 잘 몰라갖고 그 당시에는 한 100km 정도만 하나씩 갔다고 제가 기억하고 있거든요. 그게 점점점 길어져갖고 이제 막 1000km도 중계기 없이 보낼 수도 있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그럼 쉽게 말해서 100km에 하나씩은 정류장이 있어야겠죠. 중계기가 있었어야 되는 그런 시대도 있었죠. 그거는 뭐 누가 듣고서 릴레이 해준다든가. 그래서 이 당시에 지금 우리가 보면은 이런 정보를 서비스를 하는 이런 전신 회사들이 몇 개가 이제 생겨나게 됩니다. 대표적인 그 당시 전신 회사가 지금도 들어보셨을지 모르겠지만 웨스턴 유니온이라는 지금 해외로 돈 보낼 때 해외 돈 보낼 때 쓰는 그 유명한 회사가 그 당시 사실 원래 정보 회사였고요. 그래서 나중에는 미국 전역에 전신 사무소가 22,000개, 그리고 약 전기줄 깐 게 132만 킬로미터가 넘는 전선을 이제 연결했고요. 더 놀라운 거는 이게 미국에서만 퍼진 게 아니라 유럽과도 주고받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다 밑으로 깔았어요? 케이블을 그렇습니다. 이게 얼마 되지 않아서 야 그러면은 전기줄을 갖다가 바다 밑으로 깔면은 우리 영국이랑 미국도 통신할 수 있지 않겠냐. 아니 마리아나 해구는 막 만 킬로 막 이렇게 내려가는데 아 근데 대서양이 그렇게까지 깊진 않기 때문에 물론 깊긴 하지만은 그래서 이 아이디어를 갖다가 사람들이 내고서 불과 모스가 그 위에서 시연한 지 10년 뒤에 그 실행을 대서양에? 네 대서양 해적 케이블. 배가 막 풀면서 가더라고요. 그렇죠. 그죠? 근데 이거 그럼 물고기가 와서 막 쪼으면 어떡해요? 그러지 못하게 이제 튼튼하게 만들어야죠. 그래서 그 당시에 뭐 방수 기술 같은 걸 총동원해서 사이러스 웨스트필드라는 사람이 1854년부터 사업 구상을 하고 1857년부터 이 케이블 부설을 시작합니다. 그리고 1858년 8월 10일에 드디어 통신에 성공합니다. 근데 이 당시에는 선을 잘 못 만들어갖고 되게 품질이 나빠서 아까 우리 뚜뚜뚜 이거 문자 하나 보내는데 2분씩 걸렸다고 해요. 왜냐면 잘 안 들리니까 제대로 보낸 거 맞아 하고서 이제 천천히 뚜뚜뚜 이런 식으로 보내고 다시 좀 기다렸다가 제대로 간 거 맞지? 이런 식으로 확인하는데 해갖고 처음에는 빅토리아 여왕의 축전을 하나 보내는데 1시간이 넘게 걸리고 그게 맞는지 다 확인해서 그 대통령한테 전달하는데 무려 16시간이 걸렸다고 하지만은 그래도 그 당시 사람들로서는 획기적인 것이. 엄청나죠. 네, 그 축전 가져가는 것보다 훨씬 낫죠. 그럼요. 배 타고 그래서 가는 것보다. 와, 이 혁명이다. 축하 퍼레이드도 하고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16일이 걸릴 걸 16시간이 네. 물론 요 첫 번째 해적 케이블은 방수 케이블을 잘못 만들어 갖고 한 3주 뒤에 먹통이 됐어요. 그래갖고 남북 전쟁이 끝난 다음에 이걸 다시 깝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제대로 주고받긴 했지만은 이때부터 이런 전신이 어마어마하게 세상을 바꿔놓게 되고요. 전쟁도 바꿔놨겠네요, 그러면. 아 진짜. 그렇죠. 남북 전쟁이 전 세계 전쟁사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갖는 측면이 전령에 의존하지 않고 후방에 있는 전쟁 지휘부가 전선 지휘부를 갖다가 직접 통신을 주고받으면서 통제할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이 중요성을 갖다가 북군이 역시 먼저 빨리 깨달았어요. 그래서 북부가 굉장히 강조했던 게 교통과 통신이어갖고 야 우리 교통망이 혹시 남부에 의해서 통신망이 마비가 되지 않게 빨리 대책을 세워야겠다라고 해서 그 당시 가장 큰 철도회사 중에 하나였던 펜실베니아 레일로드 컴퍼니의 부사장이었던 토마스 스콧을 갖다가 전쟁부 부장관에 임명합니다. 그리고 당신이 이 철도 잘하니까 철도랑 전신을 세트로 해서 빨리 지금 정비하십시오. 라고 해서 이 스콧이 데리고 이 철도 정비해라고 시킨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그 유명한 앤드류 카네기였습니다. 카네기? 나중에 이렇게 나오는 철강왕이 이때는 이 철도회사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자 이걸 갖다가 전방이랑 이제는 철도 옆에 까는 것만 갖고 안 되겠어. 전방 부대까지 다 깔자 우리. 이렇게 해서 너네들에게 전권을 줄게라고 해서 조직한 것이 밀리터리 텔레그래프 코어입니다. 군 전보대를 이때 창설을 했어요. 그래서 이 군 전보대가 나중에 한 1,500명 조직으로까지 이 발전을 하게 되는데 부대의 임무는 전기줄을 갖다가 메고서 말뚝을 싣고 다니면서 곳곳에 전선을 따라서 전봇대 세우고 전신줄 걸고 이걸 가설하고 운영하는 이런 걸 했고요. 이게 그 빨치산들이요, 파르티잔들이 활동을 할 때 제일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 중에는 전선줄 끊는 겁니다. 그렇죠. 철도 파괴하고 네. 근데 마비시키는 그게 전선줄 끊는 게 전기 나가게 하는 게 아니고
이 양쪽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를 서로 소통하지 못하게 만드는 그렇죠.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 사실 그거죠. 예. 이제 전쟁에서 이제 통신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걸 이해하실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링컨 대통령도 이 전보를 이용하기 위해서 백악관 옆에 전쟁부 건물이 있었거든요. 그 전쟁부 도서관으로 쓰이던 건물에 통신실을 만듭니다. 이제 도서관을 통신실로요? 좀 그러면 옛날 안 되지. 거예요. 성원을 따로 좋게 만들어줬을 때 그래요? 따로 좋게 만들어주고 거기 이제 그럼 다음 녹화 때까지 사실을 확인해 주세요. 링컨도 처음에는 이게 전보? 신기하긴 한데 그래 우리 대통령 선거할 때 도움이 됐지라고 하지만은 첫 해에는 전보를 몇 통 안 보냈대요. 근데 이게 좀 전쟁이 점점 치열해지다 보니까 이거 내가 앞에 그랜트 장군한테 뭐 좀 얘기하고 싶은데 방법이 없을까? 전보 치시면 됩니다. 그래 가볼까 해서 전쟁 중에 그래서 전선 지휘관들한테 한 전보를 1000통 정도 보냈다고 합니다. 이제 탁 잡고 하려고 하네요. 그렇죠. 그리고 그걸 안전하게 하기 위해서 이 몰스 부호 요것도 한번 암호화시켜서 저희 부호집처럼 메시지를 갖다가 그러니까 계속 달마다. 이런 숫자 네. 부호로 바꿔갖고 네. 그걸 갖다가 막 쳐서 왔다 갔다 하는 네. 방식을 이때부터 이미 썼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만약에 상대편에서 이걸 캐치하려고 그러면 중간에 전선 하나 이렇게 실제로 그런 일들이 있었거든요. 이제 첩자들이 가서 복잡한 게 없어요. 그냥 이렇게 선이 쭉 연결돼 있으면 그거 하나 뚝 떼갖고 이걸 뚝 뽑아서 우리 전신기 하나 연결해 놓고서 무슨 얘기하지 띠디디디 하는 걸 들을 수가 있었거든요. 그냥 평문으로 치면은 이게 너무 쉽게 도청이 된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이건 안 되겠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암호화의 중요성을 알았던 것이죠. 자, 여지껏은 파발마를 타고 가가지고 장군 이랬던 시절에서 이제 통신병이 떠덧떠덧떠덧 요거를 하는 시대로 바뀐 게 바로 남북전쟁, 통신의 전쟁이 남북전쟁의 시초였다라는 걸 좀 배웠는데요. 자, 이제 역전다방 1860년 미 대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위기를 정면 돌파할 미국의 새로운 리더 샤를공 어떤 인물입니까? 링컨에 대한 알쓸신잡을 조금 말씀드리겠습니다. 1860년 11월 6일 날 승자죠. 대선에서 이겼다는 사실을 11월 7일 새벽 2시 무렵부터 전보로 받았대요. 미군이 가장 좋아하는 대통령 투표를 하면 항상 세 손가락 안에 든다고 해요. 근데 살아 생전에는 남부에서든 북부에서든 노예 폐지론자든 공화당원이든 가리지 않고 사방팔방에서 엄청나게 얻어터진 그런 대통령이기도 합니다. 심지어 가장 많이 들었단 말이 대통령 치고 너무 촌스럽다. 그다음에 고릴라 닮았다. 이런 인신공격성이 굉장히 많아요. 링컨 대통령께서 하신 말 굉장히 유명한 말씀 중에 이게 있죠. 사람은 나이가 들수록 자신의 얼굴에 책임을 져야 한다는 그런 아름다운 명언을 남기셨습니다. 하필이면 왜 그 말씀을 하셔가지고. 근데 이분이 사실 체격이 굉장히 좋습니다. 그렇죠. 1m 93cm. 게다가 소시적부터 돌주먹이었다. 그렇죠. 그래서 철도 건설에 쓰이는 철목력 통나무 자른 일을 하셨는데 도끼질 한 2번 하면 그게 바로 그래서 지지자들이 선거운동 때 내세운 별명이 레일 스플리터다. 이 레일 스플리터는 뭐냐면 철길용 받침목을 만드는 그런 사람 그렇게 얘기했고요. 그리고 체격답게 한때 굉장히 인기 만점에 드웨인 존슨 같은 프로레슬러. 프로레슬러. 레슬링 선수. 지금은 프로레슬링이 굉장히 고도화된 쇼잖아요. 근데 예전에는 프로레슬링에서 실제로 치고받고를 했었어서 예전에 죽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링컨은 무패 싸움꾼이었다라는. 아니 그리고 저 당시에 저 체격을 누가 덤비겠어요. 아니 근데 링컨을 생각하면 노예제 해방이라든지 참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알고 있는데 대통령에 당선이 된 그 시점. 어느 주 승리했답니다. 링컨이 대통령 당선됐답니다. 이걸 전보로 들었다는 것도 저는 처음 듣는 내용이고 좀 궁금한 내용들이 좀 많거든요. 1860년 대선 열기가 엄청 뜨거웠다. 이제 남북으로 뭔가 노예제 문제 때문에 확연하게 이제 분열되어 있는 그렇죠. 그런 시점에서 1860년 대선을 맞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이거를 1라운드와 2라운드로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1라운드는 각 당에서 누가 선출됐는지에 대한 과정인 거고 2라운드는 선출된 후보들이 이제 어떤 전략을 가지고 어떻게 선거가 치러졌는지에 대한 부분인 것 같아요. 여기서 지금 저희가 여지껏 배운 내용은 공화당은 똘똘 뭉치기 시작했고 이 민주당은 좀 분열이 많이 돼 있는 그렇습니다. 상태다. 네, 맞습니다. 그리고 대선 주자가 많이 나왔다. 여기까지는 저희가 배웠어요. 그렇죠.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60년 4월부터 이제 시작이 되는데
전당대회를 하잖아요. 네. 다 모여가지고 하는 대의원들이 모여서 하는 전당대회가 어디서 열렸냐면 가장 남부스러운 사우스캐롤라이나의 찰스턴이라는 곳에서 열립니다. 사실 어디서 열리느냐가 좀 중요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홈그라운드 이점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유리한 거예요. 여론을 힘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게 되기 때문에 민주당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는 스테판 더글라스입니다. 아, 더글라스. 네, 워낙 충성스러운 지지자들이 많았어요. 근데 반면에 이 사람을 엄청 배신자라고 생각하면서 반대하는 인물들도 파벌도 많았습니다. 아군이 명확한 반면 적이 또 명확했던 게 스테판 더글라스였죠. 근데 이제 문제는 민주당에서 여기서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대의원의 3분의 2 이상을 획득을 해야 되는데 스테판 더글라스는 사실 노선 자체가 노예제 확산에 적극적이지 않았고 각 주의 입장에 맡겨야 된다. 약간 이런 주의자였잖아요. 자유니까. 네, 그러니까 당연히 노예제를 찬성하는 사람들은 싫어했던 인물이에요. 아, 결국 계속 안 돼요. 3분의 2 득표를 못하고 이게 맵차들 또 이어지게 됩니다. 또 59번째 가는 거 아니야? 네, 너? 그래서 민주당 같은 경우는 딱 크게 보면은 두 가지로 분열이 되어 있어요. 확산파, 주로 이제 노예제를 확산하고 싶어하는 사람들, 지지파, 남부에 해당되는 사람들입니다. 네. 그리고 노예제 확산 반대파, 여기는 주로 이제 북부, 특히 여기 미드웨스트 지역에 해당되는 이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거 이 파벌 대립 끝에 끝내 이 전당대회에서 후보를 정하지를 못합니다. 그리고 두 달 뒤에 이제 볼티모어는 어떻게 보면은 조금 더 위로 올라가잖아요. 네. 훨씬 더, 그죠? 노예제 확산 반대파가 더 많겠네요. 더 많은 지역이죠. 어떻게 보면 이제 거기서 북부 민주당이 단독으로 스테판 더글라스를 후보로 뽑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남부 민주당이 파가 나서 자체적으로 켄터키 출신의 이제 부통령이었던 존 브레켄리치를 후보로 내세웁니다. 북부 민주당과 남부 민주당이 분열되면서 갈려버리는군요. 후보가 예. 두 명이 나와버리는 꼴이 발생을 하는 거죠, 민주당에.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뭐 물론 지금까지 쭉 보신 분은 헷갈리지 않겠지만 네. 민주당은 각 주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지지하는 것이지 꼭 노예 제도에 매몰돼 있지는 않다는 점. 그러니까 북부 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니 각 주가 결정하는 거야. 그래서 나는 니네가 노예 제도 하는 것까지는 뭐라고 안 하지만 그걸 확산시키는 거 이거는 나 옳지 않다고 봐. 이게 북부 민주당. 아 뭔 소리야? 우린 노예 제도가 없으면 우린 죽어. 이거 더 확산시켜야 돼. 그리고 이런 주들을 우리 포섭해야 돼. 이게 남부 민주당. 근데 결국은 갈려버렸군요. 네, 여기서 이제 갈려버리는 거죠. 뭐 그 전부터 징조가 있긴 했지만 이제 결정적으로 여기서 이제 갈려버리게 됩니다. 그리고 하필 북부 민주당은 자신의 주머니를 채우는데 가장 급급했던 더글라스를 대선 후보로 올렸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공화당은 누구를 후보로 선출했는지를 좀 봐야 되겠죠. 뭐 결과는 알고 계시고. 네네네. 공화당은 이제 4월에 시작한 민주당의 전당대회보다 한 달 뒤인 5월에 개최를 합니다. 이게 나름 공화당의 전략이에요. 왜냐하면